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여수 광양항은 광양망권 해운물류의 중심 기지죠. 지난해 여수 광양항은 코로나19 화물연대 파업 등 국내외 굵직한 악재들 때문에 다소 실적이 감소했는데요.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성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과 함께 여수광양항 활성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기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 박성현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사장님께서 2011 항만공사가 2011년도에 처음 출범한 이후에 최초의 지역 출신 사장 아니시겠습니까? 예, 예. 광양의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취임 1년 지났는데 지난 1년 소회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여수광양항의 그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근처에 가까이 있는 이런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첫째, 저희들이 산업의 쌀인 제철 1위, 그 다음에 석유화학 1위, 그 다음에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수출입 물동량 1위, 그 다음에 이제 항만의 중요한 총 물동량 2위 항만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특강에 가서 사람들한테 1위 항만은 부산인데 2위 항만이 어디냐 물어보면 인천, 울산, 평택들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수광양항을 잘 모르더라. 네. 저희들이 총 물동량 2위 항만입니다. 단지 이제 컨테이너만 3위 항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게 제철, 석유화, 컨테이너, 자동차, 원유, LNG, LPG 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중요한 항만을 제가 이제 와서 지역 출신 첫 사장으로 맡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역 출신이니까 그 전에 이제 사장님 잘 해오셨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해양대학 출신이어서 항만 전문가 사장이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부담감이 많았었고 그다음 지역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또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작년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잘 진행이 됐고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외 악조건 이제 전쟁이라든지 화물연대 파업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꼽고 싶으신가요? 우리 여수광양항 물동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항로와 항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강원도 춘천에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나 광양에 강원도 춘천에 가는 버스가 없으면 결국 버스가 있는 광주나 부산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예를 들어 중남미에 화물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 광양이나 여수에 항로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빨리 보내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대밖에 없으면 배가 많은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수광양항에 제가 진단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항로와 항차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체 물량을 늘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하고 작년에 이제 1선사 1항로 늘리기 운동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항로를 8개 항로를 개척을 했었죠. 신규 항로를요? 네. 그게 이제 저로서는 가장 큰 실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부터 자동화 부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산, 인천 우리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만은 완전 자동화 부두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우리 광양항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고객을 잘 모시자라는 그런 의식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작년에 큰 성과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노는 땅 제로, 노는 부두 제로화 운동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후부지 놀고 있는 부지들 놀리지 마라. 빨리 배후부지로 전환해서 입주기업 모집하자. 그래서 동서측 우리 배후부지에 55개 배후부지를 지금 65개 정도로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자 해서 중대재 작년에도 제로 항만을 달성해서 대한민국 안전 항만 또 대상을 저희들이 받았고 뭐 그런 것들이 네. 뭐 실적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여수광양 물동량은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 예. 않습니까? 뭐 국내에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었다고 진단하십니까? 우선 이제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외적인 영향이 컸죠. 화물의 종류를 보면 총 물동량 감소가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가 있습니다. 근데 총 물동량 감소는 제일 큰 게 석유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여수 광양항의 화물량을 보면 51%가 석유화기예요. 네. 그다음 34%가 제철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15%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석유화 화물이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광양제철소 제4호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총 물동량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의 원인은 러시아 전제. 그다음에 우리 여수광양항의 33%가 중국 화물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상해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물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타항만 그중에서도 부산 신항 2-4 부두가 개장이 작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화물이 많이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은 환저가 화물 감소예요. 환저가 화물 감소. 이제 선박이 대형화됩니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각국 국제 선사들이 얼라이언스를 형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배가 커지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 24,000개를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서로 얼라이언스를 형성해서 한 배를 채워서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되니까 코로나 형국이 되니까 허브항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부산항이 크다 보니까 우리 광양항을 스킵해버리고 부산항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저 가물이 20만 TU나 줄어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북미, 유럽, 그 다음에 중동 5개 항로가 운영 항로가 빠져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양항은 지난해 물동량이 7.8% 정도 감소한 줄었죠. 것으로 집계가 총 됐단 물동량.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도 12점. 200만 TU를 넘지 못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예.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비단 작년의 상황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양항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꾸준하게 200만 TU를 넘어왔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지난해 이제 물동량이 외부 악재 때문에 갑자기 줄었다 지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면은 지금 국내 다른 항만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비대면 체제로 가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상승을 했는데 광양항만 오히려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운영상에 좀 뭔가 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선 부산 다 빠졌습니다. 는 건 아니고 네. 예, 다 줄었어요. 아. 울산이 조금 총 물동량이 그 폭이 좁다. 조금 늘었고 단지
부산항은 줄어든 폭이 한 3% 되고, 근데 부산은 다른 물량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은 컨테이너가 대부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컨테이너가 약 2,880만 TU인데 그 중에 77%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 중에 56%가 환적 화물이에요. 네. 즉 그 말은 배로 부산항에 싣고 와서 내려서 큰 배에 실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철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영향이 없어요. 거기다가 선박이 대형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라이언스 체제가 되니까 허브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항은 또 거기다가 2-4 개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산항은 줄긴 줄었지만 폭이 좁죠. 그 다음에 더 큰 원인은 화물연대입니다. 저희들은 반출입이 거의 100% 안 됐어요. 그러나 부산, 울산 이런 데는 70% 이상이 반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같은 파업 상황인데요. 그렇죠. 똑같이 파업을 작년에는 또 2번이나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은 1차 피해, 반출입이 안 돼서 피해. 두 번째는 예를 들어 MSC 같은 선사가 자, 광양항은 폐쇄됐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화물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상의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운영사를 있던 것을 2개로 통폐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아직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가능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나 이제 러시아 전쟁, 화물연대 파업, 그다음 뭐 국내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지난해 물동량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진단을 보고 계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예. 이제 광양항 같은 경우는 대형 크레인이 부족해요. 예. 그다음에 항만 노후화, 장비 노후화도 그렇죠. 좀 있어요. 예. 뭐 이렇다 보니 이제 작업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다른 항만으로 화물을 뺏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또 조금 또 다른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은 공사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또 컨테이너 크레인은 고가입니다. 네. 한 대 100억, 130억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선박이 대형화되면 현재 저희들이 19개 크레인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개가 24열까지 가는 큰 것이고 네. 나머지는 15개는 22열짜리예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이 대형화됩니다. 이제 24,000개를 싣고 다니는 네. 크레인 이제 선박이 출현했어요. 그럼 24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22열 이미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 내규상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대차이가 어렵고 그래서 4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24열짜리가 24열 겐트리 크레인이 그렇죠. 그러나 부산 같은 데는 일부 민간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24시간 체제를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2개 운영사 다 24시간 체제 해라 해서 올해는 할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2개 운영사 중에 하나만 24시간 했고 하나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고객이 안 온다. 그래서 24시간 체제로 빨리 전환해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24시간 체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에 완전 자동화 부두가 들어서면 생산성이 약 40%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던 생산성이 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사한테도 발로 뛰는 영업 좀 해라. 그리고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뭔지 빨리 설문해서 개선하자. 그래서 작년에 여러 번 운영사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관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데는 세관이 빨라요. 시간이 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근데 우리는 인력의 문제도 있고 화물 종류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검역 세관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화물 수송하는 분들이 광양은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네. 뭐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프라 문제, 트럭 회사, 트럭 운전하시는 분 대부분이 경남 쪽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왔다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차라리 부산항에 왔다가 집에 가는 게 빠르지 광양항에 왔다 가는 거는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물연대 3,360대 전국에 가입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여수 광양항이 750대예요. 예. 부산 울산은 2,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프라부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광양항이 처음 개항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과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인프라 예, 부분이. 예. 뭐 그러면은 이제 함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화주나 선사들에 대한 이제 유인책, 예, 마케팅 전략이 뭐냐.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예, 역시 고민하고 계시겠죠. 예, 예. 선박은 선사들은 화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옵니다.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그러면 우리 호남권 화물을 보면 약 160만 TU 정도 돼요. 그 중에 또 한 30-40%는 부산으로 갑니다. 네. 부산은 자체 물량이 920만 TU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부산의 1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또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체 물량이 없다는 거. 그래서 빨리 배후부지를 만들고 배후부지에 자체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빨리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북측 배후단지, 세풍산다, 그다음에 율촌 융복화 뭐 이런데 빨리 배후부지를 만들고 제가 100대 기업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항을 찾아주는 선사, 화주, 포워드. 이제 작년에는 선사하고 화주까지는 했습니다. 네. 탑10 선사들 모셔서 서울에서 감사데이, YGP 감사의 날 해서 네. 그분들 했어요. 그 CEO의 모형을 만들어서 네. 감사패를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선사, 화주, 포워드 확대를 해서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감사데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광양항을 계속 찾아볼 수 있도록 유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부분 또 확대를 할 겁니다. 선사, 화주, 포워드까지 좀 해서 그분들이 광양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내년보다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 이제 광양항이 개항한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배후 단지를 동서측 배후 단지를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별로 기업들을 없었죠. 유치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은 그 부지가 부족합니다. 찾고 지금 예. 부족해가지고 예. 추가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큰 머리 아픈 예.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40년까지 사업비 5조 원 투자해서 6개 단지 1,998만 제곱미터 조성 계획이 예. 있다고 들었어요. 예. 추가적인 다른 계획들도 있나요? 예. 거기에? 우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동서측 배후부지에 초기에는 기업들이 안 들어왔죠. 잘 항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은 조그마한 몇천 병짜리 부지만 나와도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사를 위해서 전략적 유보주의로 남겨놨던 약 그 48,000평 거기에 장금상선 선사 쪽에서 예. 약 490억을 투자해서 들어오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풍산단 1단계에 저희들 1단계가 약 5만 평인데 네. 이제 2단계가 또 5만 평이 있고, 1단계에 작년에 저희들이 입주 기업을 모집했는데 3개 기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기업이 510억을 투자하기로 이미 이제 계약을 해서 배후부지에 빨리 기업들이 오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항만공사 좌우측에 네. 또 배후부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북측 배후 부지가 11만 평방미터가 있고 네. 그것들은 내년 이후로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율촌 융복합에 약 330만 평방미터 땅을 저희들이 조성합니다. 그는 1단계는 올해 착공합니다. 예. 그래서 입주 기업 설명회를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27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수 산단의 기업들이 조성된 지 한 30년, 40년 된 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그렇죠. 예. 예, 화물은 커지고 양은 늘어났는데 부지가 없어서 대산, 서산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LG, 금호, 롯데 이런 데 가서 우리 융복합 단지 만들 테니 네.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올해부터 착공해서 빨리 만들 겁니다. 이제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화물 창출형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선 세풍산단에는 2차 전지 이제 포스코 네. 케미칼이 율촌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된 2차 전지 기업들, 그 다음에 첨단 화학, 석유화학,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은 이제 세풍에 들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측 배후단지나 이런 데는 저는 물류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네. 전자 상거래하는 그런 큰 전자 물류 기업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화물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도 뽑고 있고. 단순 운송 기업이라든가 뭐 국내 운송을 주로 하고 이제 해외 수출입 운송은 이제 뭐 조금 하고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집중적으로 화물이 수출입 물동량이 나올 수 있는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네요. 자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물류회사나 네. 단순 창고업이 아닌 네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이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 사업이 시작이 됐죠.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올해부터 어떻게 더 본격적으로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나요? 예, 작년에는 이제 현황 조사, 네. 그 이제 세계 유수 그 10대 컨테이너 항만이 있어요. 이제 그 컨테이너 항만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 조사. 그다음 우리 국내 장비 업체들, 네. 과연 장비 업체들이 자동화 항만 됐을 때 국산화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래서 시장 조사 쪽에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네. 컨테이너 크레인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배치를 수직형으로 할지 수평형으로 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화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올해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내년부터는 제작에 들어서고 내후년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2026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선 이제 컨테이너 화물 처리는 3개 영역이 있습니다. 선박이 오면 암벽 영역,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네. 암벽 영역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보관하는 야드 영역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이송시키는 이송 영역. 이 세 가지를 완전 무인화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현재 부산항에는 야드 영역 일부 무인화돼 무인화가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 10대 항만 중에 6개 항만은 완전 무인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죠. 그래서 이 3개 영역을 완전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계획이고, 이제 이걸 넘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스마트 자동 항만이에요. 네. 화물과 이 무인화뿐만 아니라 이제 AI를 도입해서 화물의 움직임, 전 세계 화물의 움직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플랫폼으로 처리해서 스마트 항이 되는, 이제 이거는 다음 단계 해야 될 저희들 예.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할 거고, 이제 내년부터 제작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내 스마트 자동화 항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인가요? 한 2, 3년 늦은 거죠.
예, 2, 3년 그럼 정도. 세계 주요 항만들은 전부 다 지금 10개 중에 스마트항만으로 중국에 되어 있습니다. 2곳,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노트르담 예. 뭐 이런데 6개 항만은 완전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죠. 아, 그러니까 그런 항만에 비해서 저희들이 거의 40% 이상 떨어집니다. 세계 주요 항만들은 전부 다 스마트 자동 항만이 이미 구축이 됐네요. 지금 상용화가 무인화. 됐고. 네. 이제 스마트까지는 아직 완전히는 안 됐지만 예. 무인 자동화, 무인 자동화까지. 예, 무인 자동화까지는 됐고 완전 스마트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개발하는 이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이 이제 세계 다른 항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보다 또 더 이제 기능적으로 더 향상되는 건가요? 향상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만드는데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뽑아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그 뒤쳐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세계 다른 항만들을 다 조사했던 이유가 그들보다는 앞서야 되니까 최근에 만든 항만인데 더 뒤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자동화 항만하고 병행해서 이제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 체계 개선도 지금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고민은 기존에 이제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2개 운영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인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롭게 3-2가 이제 무인화가 될 거 아닙니까? 자동화가. 네. 그러면 우리가 도심 발전을 보면 구도심과 신도심 형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약 130만 TEU 정도의 화물이 와야 자동 항만하고 기존의 항만하고 영향을 주지 않고 돌아가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여기는 구도심이 되고 신도심이 돼서 이쪽 화물이 단순히 이쪽으로 넘어와서 제로섬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화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동 화물에 줄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랑 해외도 어차피 구도심, 신도심 이런 네.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제 제일 관건은 별도의 130만 TEU 정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이제 배후부지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하고 맞물려서 2027년 정도 되면 배후부지하고 연계돼서 화물이 더 늘어나면 이제 그런 화물들은 자동화 쪽으로 좀 많이 유인을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쪽이 자동화되면 이쪽에 이제 기존도 자동화로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30년 경이 되면 다 운영사 모두가 자동 항만으로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광양항의 컨테이너 부두가 자립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300만 TEU를 이야기를 해요, 기준점을. 근데 참 그 300만 TEU가 어려워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연동돼서 작용이 되면은 300만 TEU도 될 것 같은데. 부산에 2-2, 2-1 이런 데는 한 운영사에서 300만 TEU랍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그럼 우리는 그걸 사례로 한다면 예를 들어 3개 운영을 한다면 1000만 TEU 정도 돼야죠. 우리도. 그러나 그거는 저는 아직은 어렵다 보고 네. 300만 TEU를 늘리려면 배후부지에 자체 물량을 창출하는 기업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측 배후 단지, 그 다음에 세풍, 율촌 용복화, 네. 그 다음에 여수산단에 있는 석유화학, 그 다음에 제철 네. 여기에서도 한 30-40%가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왜 그 기업에 있는 화물이 우리 부두를 놔두고 글로 가는지 조사해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뭘 개선하면 부산으로 가지 않고 일로 오겠느냐. 뭐 결국은 항로와 항차 문제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30% 빠지는 화물, 그 다음에 북측 배후단지, 세풍, 율촌 용복화
한 100개 기업이 늘어나면 네. 저는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300 넘어서 500만 TU도 가능하고 또 자동화가 되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부산보다 화물 처리가 빠르다 하면 선사나 화주들이 우리한테 오죠.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화물을 보내고 싶은 시기에 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보내고자 하는 나라에 항로가 없는 거죠. 항로가 없고. 그렇죠. 또 빨리 항로가 있어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척 있으면 못 보내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보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사와 화주 간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화주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고 싶은데 배가 없다 그러고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이 있어야 배를 넣을 거 아니냐.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배후부재 어려운 그런 기업 문제, 자체 물동량 창출. 부산은 이미 920만 TU를 자체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린 기껏해 160만인데 그 중에 30%는 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항만 조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 주범이 탄소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지금까지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석유, 탄소가 들어간 석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고, 이제 그 중에 우리 여수광양항이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철이 있고 석유화학이 있고 거기 다 탄소로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유. 그래서 제철이나 석유화학이나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가 제1 LNG LPG 기지 만들고 2주 전에 제2 LNG LPG 기지 또 했어요. 그다음 묘도에 또 LNG LPG 기지가 들어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석유에서 LNG LPG로 가서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그거는 뭐 무조건 가야 되는 절대절명의 숙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소 항만을 하자. 그래서 현재 저희들 항만에서 배출되는 탄소 중에는 야드 트럭트, 뭐 컨테이너에 수송하는 것들, 뭐 각종 장비들이 다 탄소 배출해요. 네. 그래서 우선 이런 그 기기들, 장비들을 전기나 이런 걸로 전환하자. 그 다음에 선박도 들어오면 AMP라는 육상 전원 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선박들이 기름을 떼서 전기 쓰지 말고 우리 육상에 있는 전원을 연결해 줄 테니 써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포스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율촌, 석유화, 묘도 여기를 약 5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수소망을 깔아서 수소항만으로 구축하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선제적으로 수소항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지역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여쭤보실지 짐작하시죠? 아마 우리 여수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엑스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자체적인 이제 책임과 권한도 이제 이렇게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공공기관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드립니다. 간단히.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 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항만공사들은 공기업에 들어있었어요. 공기업이 전국에 한 36개 정도, 한전이라든지 큰 기업들.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의
범위를 네. 상향을 했습니다. 네. 인력 300명 이상.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항만공사가 전부 기타 공공기관으로 음. 전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뭐가 되냐면 기재부, 정부의 관할 속에 있다가 이제 부처, 해양수산부 관할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평가도 기재부 평가를 받다가 이제 해양수산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그 다음에 임원들 성과급도 영향을 받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좋은 점은 자율성이 좀 보장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단계 국가기관의 컨트롤을 받다가 해수부하고 우리하고 직접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자율성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산은 비슷하게. 예산은 비슷합니다. 예산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제 월급이 줄어들죠. 성과급이. 성과급.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개정된 여수 세계 박람회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5월 16일부터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운영 주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이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뭐 주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 10월 27일 날 이제 법안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바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은 뭐냐면 인계 인수에 관한 용역이에요. 자, 경영 시스템, 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산이 정말 얼마이냐. 그 다음에 그걸 인수 인계하려면 어떤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이슈되는 부분은 운영 방안. 자, 지금 28분의 재단의 직원들 네.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이슈 사항이에요. 그게 이제 3, 4월이면 결론이 날 것 같고, 네. 이제 그게 되면 5월 16일 날 넘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사후 활용에 관한 별도의 용역을 또 할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자회사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안이 있어서 좀 지역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건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자회사로 한다 어쩐다는 아직 전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현 정부의 기조가 공공기관 혁신, 예. 자, 인력도 줄여라,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라, 이게 이제 현 정부의 기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기조를 어기고 우리가 인력을 30명을 늘려달라, 저는 어렵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인력을 늘려서 직영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만약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서 인력을 줄 수 없다 하면,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회사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별도 법인을 하든지 뭐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일환으로 뭐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을까 합니다. 항만공사의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원은 한 175명 정도 됩니다. 실제 한 163명 정도 되고, 정직원이 네. 거기에 이제 자회사, 청원 경찰, 뭐 보안 요원까지 하면, 자회사까지 하면 420명 가까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자회사 설립안이었던 겁니까? 1안, 2안, 3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될지는 아직은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원들 거기서 결정을 하죠. 우리 공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박람회 재단 측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초미의 관심이 이제 직원 고용과 승계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관된 내용인데요. 뭐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사거든요. 이제 뭐 구상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이런 틀은 있으신지?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28분의 그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해서 직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사는 인력이나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독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지자체 도와서
기재부에다가 자꾸 압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직영에서 그분들을 직고용해서 뭐 우리가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안이고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다른 또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직원들을 전부 다 이제 항만공사 직원화해서 정규직화해서 이제 나머지 박람회장 사후 개발을 하는 거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본부나 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하게끔. 단 이제 그게 불가했을 때는 이제 인력 구성상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을 때는 뭐 자회사 여부도 염두에 둘 그렇죠. 수밖에 없다. 자회사나 별도 법인, 별도 뭐 이런 법인을. 부분.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여수와 광양 뭐 이 양쪽에 축을 두고 있는 이제 항만 쪽의 이제 기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식을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광양항만권 전체에 이제 기업이 되지 않을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이제 이게 지역과의 상생 발전 뭐 이런 전략과 계획도 좀 이제 비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 출신 첫 사장으로 와서 네, 4개 경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고객 최우선주의.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고객의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네, 결국 우리 시민과 국민이 고객인데 그래서 고객 최우선주의. 두 번째는 발로 뛰는 영업해라. 세 번째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자. 그다음에 선박이 찾아오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 이게 제 경영 방침입니다. 그중에 지역에 있는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공기업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네, 가능하면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그렇죠. 지역과 상생하자. 네. 그래서 우선 소외된 불우이웃 다문화 가정 돕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여수광양 다문화 가정 공부방 만들기 5천만 원, 그다음 불우이웃 돕기에 몇 억씩 이제 그 부분. 두 번째는 행복 장학금을 주자. 네, 저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네.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 후배들만큼은 어려움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수 해양고등학교에 3천만 원 장학금. 그다음에 우리 진상에 있는 항만 물류고에 또 1,500만 원. 뭐 그다음에 광양 여고 축구부에 또 뭐 이런 행복 장학금 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역 인재 채용을 하자. 네, 우리 공사 150대 1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지역 인재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자.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나오는 각종 사업들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역 상생의 개념을 저는 이 4가지로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수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덧붙이는 말씀 간략하게 한 말씀 듣고 예.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광양항은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의 쌀, 제철, 석유화, 컨테이너, 자동차, LNG, LPG를 우리나라 산업을 움직이는 항만입니다. 근데 이 항만이 우리 공사 힘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시민단체, 그다음에 지자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되고, 혹시 여수오는 KTX 서울에서 타시면 네, 각 지자체에서 홍보 영상을 틉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부러웠던 게 경상남도 홍보 영상을 트는데 진해 신앙을 홍보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우리 지자체나 우리 시민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여수광양항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이 벌어서 지역에 많이 환원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영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미래 활성화 전략들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